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주변에 전옥현의 안보정론 구독을 꼭 당부해 주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들과 생각이 비슷하시고 또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항상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중요한 것은요, 이준석 대표 그야말로 지금 출범한 지 아직 거의 일주일이 이제 돼가네요. 일주일 돼가는데 벌써 허니문이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비판적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판은요, 당내 여러 이제 회의체도 많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이 밖에 다양한 이 미디어와의 접촉을 통해서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의원총회까지 번지지는 않았고요. 최고위원회 내부에서 이제는 또 이 언론을 타면서 불협화음이 하나씩 둘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위 구성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풍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당 개혁 입장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사람이 김재원 최고하고, 그 다음에는 조수진 최고다. 이 두 의원이 말하자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반발의 근거 상당히 타당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 당 내에서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제 평론가로 한 10여 년간 활동해왔잖아요. 그래서 공중전이 굉장히 강해요. 이번에도 그래서 공중전 때문에 문자 대량 발송 일체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론가를 뛸 때의 공중전의 모습을 이제 당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당 안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먼저 토론을 하고 공론화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이 장단점을 제대로 딱 짚고 그리고서 그것이 결정된 하나의 사안으로 딱 굳어져 가야 하는데요. 너무나 장외에서 오랫동안 평론가로 뛰다 보니까 이러한 당내의 정상적인 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중요한 개혁 이슈들이 그대로 기정사실화돼요. 이거를 조수진과 그 다음에 김재원 이 두 분이서 반발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반발이라고 하면 반은 타당성이 있고 반은 타당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김재원 의원과 그 다음에 조수진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한 논리적 그리고 이론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많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도 이러한 토론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단순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속 좁게 해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를 사랑하고 지원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위한 대안 있는 정당으로 이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실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처음서부터 큰 실수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반론을 제기한다. 저는 그렇게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반론과 비판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야 협공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딱 그러니까 이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사람들 너무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바로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요. 이 시험을, 즉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 갖다가 시험을 통해서 당락을 결정하겠다. 이것이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대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 주권 재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이 국민의 일반적 참정권, 이 국민의 참정권 하면요, 이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법률적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검사 출신입니다. 법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다. 이 얘기는 결국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법률적 판단이 굉장히 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공직 시험을 통해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부터 이 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전부 시험 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부 다 인사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요.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고, 그 다음에 예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인사 문제에서 이 김재원, 그 다음에 조수진 이 두 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메시지도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총장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말을 아껴라. 공선 경선 관리, 즉 공정한 경선 관리에 대한 메시지, 이런 수준에서 끝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도부가 대우각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말이죠, 이 공정한 대선 관리에 누구보다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직 인선, 이건 처음서부터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 임명할 때서부터 이 김재원 최고위원, 그 다음에 조수진 의원이 이를 빼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바에는 뭘라고 최고위가 필요하냐, 이런 직속글을 날렸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의 복단 문제에 관해서도 속동감 있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일부 의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친박계인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친유승민계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개파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자꾸 개파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고정된 시각에서만 이런 발언의 내용과 질, 이거를 평가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가 벗어낼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개파적 시각에서 만약에 비판하는 것이 맞다, 그럴 때는 개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반박할 필요가 있지만요, 지금 김재원, 그 다음에는 조수진 의원이 비판한 어떤 특정 개파와 관계없이 헌법과 그 다음에 법률적 가치,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의 원칙, 그리고 이제 관례,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한다. 저는 그래서 긍정적 시각의 비판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좀 이준석 대표도 받아들이는 것이 부분적으로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강한 말하자면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대표 이제 페북에 말이죠, 정당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공직 후보자 추천인데 그는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이 시험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 대변인 토론 배틀 플러스 알파, 이거 제대로 지금 설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요, 그렇게 쉽게 물러설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은 사실상 공천 심사나 상시 공천 심사나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단순한 자격시험 이상으로 정당의 인재 영입 구조를 바꿔 놓을 수 있다. 굉장히 의미부여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 배틀이라고 하는 통나무가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다음 통나무를 굴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요, 이 대변인 플러스 그 다음 단계의 후보자 시험, 이것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야말로 이 생산적인 인재 영입 구조를 바꿔놓는 이런 측면의 시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말이죠, 특히 공직 후보자에 나오는 사람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영창 갔다 온다는 사람들, 국법법 위반하는 사람들, 선거법 위반하는 사람들 또 전부 심판받아갖고 투표에서 이기면 배지 달고, 큰 배지든 작은 배지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하고 지금 공직 후보자 시험하고 동일시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않는 그 자체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시험에 대해서는 이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 다양한 이 선발 방안의 보완, 그래서 이거는요, 본인이 평소의 시각, 이걸 있지만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에 평론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기초에서 중요한 게 공론화 과정이 약 빠지면은 절차적 하자라는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험 제조도 먼저 강행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행 추진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당대에서 확보하는 이 절차적 하자를 없도록,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오늘 이 조선일보에서요,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죠,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젊은 분인데,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박성민이 정치 포커스를 매주 정례적으로 싣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여기에 대해서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이 세 가지를 현 시대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맨 먼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권 교체에 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요. 보수는 정권 교체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것이고, 세 그룹이에요. 이준석을 만든 사람들. 두 번째로는 2030 MZ세대에서 세대 교체 때문에 지지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도층에서는 정치 교체 때문에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첫째 그룹의 요구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과 안철수를 상대할 때도 이 원칙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한테 버스를 자꾸 놓치지 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버스에 태우는 노력을 하라. 그래서 안철수와 또 합당하는 일도 바른미래당 시즌2가 되지 않도록 거절할 수 없는 담대한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런 이 건설적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012년도에 안철수는 정치 교체가 먼저였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2022년에 이준석은 정권 교체가 먼저다. 그래서 바둑처럼 정치도 수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칫하면 당 대표 당선이 최고의 업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안철수를 불러낸 그룹은 이 세 그룹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요. 첫 번째로는 당시 2011년도 얘기입니다. 2030 세대는 기성정치가 싫어서 정치인이 아닌 안철수를 불러냈고, 2번 중도는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싫어서 안철수를 불러냈고, 3번 호남은 박근혜의 유일한 대항마인 문재인이 싫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는 당시에 2012년도 문재인의 양반함으로써 기성 정치에 투항을 하고 그럼으로써 실패했다.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둬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증 공세 여야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민심 투어 이거는 구태의연한 것이다.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또 이 반박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 늦었다, 아마추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측 대변인인 이동훈 대변인이 방금 또 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요, 새로운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밝혔느냐? 민심 투어를 반영해서 최종 결론을 낸다. 이런 최종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권 출마 선언, 이것은 27일 날 하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국민들에게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그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이 대선 출마할 때는요, 기자들 질문 답변도 받겠다. 그리고 입당 선언은 이런 이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천천히 할 계획이다. 그리고 언제 하느냐? 그러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계획 중인데, 이 행보가 바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가 바로 민심 투어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짜증이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짜증이 내지 않는 민심 투어가 되도록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심 투어를 한 다음에 입당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이러한 민심 투어의 기간은 짧게는 일주일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동훈 대변인도요, 중도와 합리적 진동까지 포괄하는 빅 텐트를 치겠다, 이렇게 입장하고 정립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은 여전히 보수의 중심,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요, 오늘 저 인터뷰에서는 윤 총장이 주어예요. 윤 총장이 국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동훈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이 윤 총장은이라는 주어를 강조한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왜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계산이고요. 그리고 윤 총장의 지지율은 지금 대부분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지가 빠지면 이재명한테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 상승세를 탈 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여론이 빠질 때 출마 선언을 하게 돼요. 이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주어를, 윤 총장은 이런 주어를 넣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소통할 것이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요, 이제 시기 문제인데, 시기는 이제 민심 투어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7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면 7월 초가 돼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7월 초 뜨면 늦어도 7월 중순이 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운영하는 버스는 8월 말에 출발해요. 그러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여유를 두고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가 되면 8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심 투어가 일주일이다 이렇게 딱 오늘 발표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얘기는 그렇게 시간 계속 끌면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는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생각보다는 빠르게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하겠다. 이것이 오늘 나온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게 윤 총장을 주로 해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걸 밝혔고요. 두 번째는 민심 투어는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도 함께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어요. 이 얘기를 보면 그야말로 이 중도, 그런 게 보수 플러스 중도, 이 프레임으로 쭉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 총장의 로드맵은 이제 다 나올 만큼 나왔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국가 현안에 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6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김정은 뉴스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안보 뉴스가 많이 빠지는데요. 이번 뉴스는 꼭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왜냐면요, 김정은이 그동안에 어디서 뭐 했는지, 더군다나 시계 찬 거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다. 한 20kg가 빠졌는데, 이거 정상적인 통치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제1비서직까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6.25 사태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고, 저도 그러한 해석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요, 지금 현재 제3기 당 전원회의 3차 회의가 지난 15일부터 열렸는데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김정은이가 내놓은 메시지를 이제 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 보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1월 달에 출범했는데요. 5달 만에 처음으로 김정은이의 입을 통해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당 전원회의 8기 3차 회의인데, 여기에서 이 대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또 대책을 내놨는데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재인 무시, 완전히 대통령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만 대통령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좀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작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뭔가 과거의 김정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돌발 사태, 즉 이 고도의 또는 중간 수준의 아니면 낮은 수준의 도발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해왔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힘이 빠져있다. 코로나에다가 경제에다가 국제적인 고립에다가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벼랑 끝 전략에 의해서 바이든을 치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이든은 중국을 되게 세게 때리는데, 북한한테 약하게 나오겠느냐. 어설프게 벼랑 끝 전술로 도발하면 너무 큰 보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상징적인 수준의 이러한 도발은 가능한다 하더라도 거대한 수준의 도발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제가 전망을 1월부터 계속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전망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지금 북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식량난, 코로나, 그 다음에 반사회주의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오늘 당 전원회의 3차 회의와 관련해서는요,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정책 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의 절실한 현안에 대해서 해결 대책을 수립하고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국가적인 중대 사업들을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하는 문제를 토의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대내외 정세 현황을, 현 정세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북한의 김정은식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표했느냐? 참 한마디로요, 이 식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식량 문제. 그래서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태풍 피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량 부족분을 굉장히 강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약 130톤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요, 식량 문제를 갖다가요,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현안이다. 이렇게 식량 문제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가장 이 핵심 사항이다. 그러면서 식량 문제가 말이죠. 가장 중대한 이 식량 문제가 그러니까 최대로 중시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최대로 중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리고요 가장 큰 전투 과업이다. 이런 그야말로 김정은이가 쓸 수 있는 용어 최대치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식량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못 먹고 살면 폭동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알곡 생산 증대 계획. 그래서 전 당적, 전 국가적인 힘을 농사에 총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농사를 잘 짓는 것은 현식이 인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다. 전당적, 전 국가적 힘을 농사에 총집중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요, 이 비상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투쟁을 장기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청정지대다 한 명도 없다. 지금까지 북한이 그렇게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식량 문제,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이 오염 문제, 여기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오염, 그러니까 반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극복하자. 이 얘기는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코로나, 식량난이 심각해져 보니까 이 김정은식 정치, 즉 3대 세습체제의 한계가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IT 열풍, 그 다음에 한류 문화의 유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거예요. 이런 민감성을 알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해서 김정은이한테 아부하는 이 굴종적 대북 정책을 취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고, 이 코로나 장기화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역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번 정상회담 헐어터갔는데도 또 방역 문제를 꺼내가지고 나라를 망신시켰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의 정권에 이제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대미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의 안전,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안정적 관리는요, 그러니까 도발을 자기가 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거, 바이든이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지금 애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이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얼어 있어요. 겁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내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결에는 더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한다의 대결은요, 본인이 벼랑 끝 전략 도발을 통해서 미국과 대결한다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연초만 하더라도 1월달만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강대강 선대선으로 나오겠다 했잖아요. 이제 강대강으로 나올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결은 지금 바이든이 북한을 트럼프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책을 하지 말라.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공세적인 측면에서의 빈틈없는 준비가 아니라 수세적인 측면에서의 빈틈없는 준비를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예민하게, 기민하게 대응하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 기민, 그리고 이 안정관리, 이런 얘기는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중국을 굉장히 세게 내려치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 이 중국 견제한다는 얘기는 결국 북한도 견제 압박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가 된다. 이 대목이다. 그러면서 총비서 동지가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우 대미 관계에서 견제할 적중한 전략 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명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최근 시기 국제정치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된 변화들과 혁명의 대외적 환경을 개괄 평가했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힘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미국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북한 챙기기가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민이 바라는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적 시행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명령서까지 발동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민생 경제가 완전히 파탄되어 있다. 특별 명령서를 발동하겠다. 이 얘기는요. 경제 붕괴, 이것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소련이 어떻게 붕괴됐습니까? 동구권이 어떻게 붕괴됐습니까? 경제 망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80년대 후반의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가 지금 북한 현상에서 나올 수 있는 우려예요. 이거를 지금 김정은이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건강도 나빠지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개선될 시점은 안 보이고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요 계속 방역해주겠다. 또 이 지원해주겠다. 제재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이럴 때 김정은 체제의 이 모순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와 손을 맞춰가지고요. 최대한의 압박 전술을 구사하라.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